30분 동안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불을 다 켜주시고요. 혹시 뭐 의견 또는 궁금한 질문 등을 교환하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이 부분, 이 에피소드를 골라서 강의를 해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아서 이런 내용 자체가 흥미롭지 않다기보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흥미롭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읽었던 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를 해보고자 이번 기회를 삼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에 나왔었던 그 몇 가지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네.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네.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세 가지의 뭐 핵심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지 오웰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했었는데요. 민주적 사회주의자는 지금 현재에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노동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레미 코빈 같은 인물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정의당이 그쪽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그런 핵심적인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평등, 그 다음에 이런 협동,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자본주의랑 굉장히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이게 잘 공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협동 경제를 통해서 사회를 중시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상들을 사실상 통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말이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능력에 따라 일한다 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긴 하는데 일단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자본주의의 문제에서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없애고 그거를 국가라든지 이렇게 사회,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공산주의인 거고요. 전체주의는 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파시즘이라든지 나치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전체와 국가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은 굉장히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하나 사라지는 것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국가나 이러한 전체가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상이 전체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전체주의는 극우에서도 나타나고 극좌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극우와 극좌가 만나는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는 전체주의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도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설 속에서의 유라시아요? 제 생각에는 전체주의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오세아니아와 유라시아, 동아시아 모두 전체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고, 그러한 자기네들의 내부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서만 소규모 분쟁을 할 뿐, 그거를 굉장히 키워서 이제 선전을 하고 선동을 할 뿐, 그들 서로의 관계는 사실상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전체주의를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주의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설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조지 오웰이 살고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스탈린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스탈린의 모습, 그 다음에 뭐 나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 전체주의를 봤고, 이러한 전체주의가 계속 가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자 이러한 글을 썼다고 보입니다. 아까 PPT로 보여주셨을 때 2%는 뭐 이너 파티와 아우터 파티도 있었는데 이렇게 프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너 파티, 아우터 파티는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네. 프롤은 그 세계상에서 약간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장사를 할 것도 아닌데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실상 여기에서 바로 제가 읽었던 부분 바로 뒷부분에
윈스턴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임이 이러한 구어를 기억하는 사람은 2050년에는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윈스턴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프롤들을 빼면 말이지 라고. 하지만 사임이 그 생각을 읽었는지 프롤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프롤들은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즉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기계 정도로만 취급이 됩니다. 그럼 결국 전체주의라는 거는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 표에 나왔던 상위 2%의 삶을 계속 향유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인 건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가 이 전체라고 하는 명분을 씌워서 자신들의 호의호식을 누리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에서의 인어파티 2%의 비율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성원일 수도 있고 뭔가를 다 독식하는 구성원일 수도 있고 그런 구성원의 퍼센티지는 방금 본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은 인간이 결국 사회를 이루면서 살게 될 때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속성일까요? 그렇게 추구를 하고 싶어지는 어떤 욕구, 욕망? 제 생각에는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보통 서로 인지하고 서로의 어떤 친밀도가 있는 그 조직에서는 그게 구성될 수가 없죠. 서로 다 간파되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면서 나의 노동력의 잉여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2, 3%의 그 사제 계급이라든지 로얄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걸 가지고 그들은 신화와 권위와 압제와 포스, 힘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 3%는 농경 시대부터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임이 그렇게 신어에 대한 지금 굉장히 그 자신감과 어떤 흥미까지 그 작업에 굉장히 매료돼서 작업하면서 그 신어의 효과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결국 사임도 사라지게 되는 걸로 아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쓰고 싶은 것에 대한 거는 아무리 그 없애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조지 오웰이 극단적으로 묘사를 한 것도 있긴 하지만 프롤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한 세뇌가 다 작업이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내가 입에 뭘 넣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 내가 지금 자유롭지 않게 살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저들이 내 거를 착취해 간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굳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예 무인이라고 해서 아예 삭제되어 버리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 그렇게 그들이 말한 정화 작업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사실 그 상위 2%라든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나머지 13%의 외부 당원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봐오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군가로 계속해서 대체돼 갈 뿐 그들은 없어지고 대체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색출하고. 네. 상위 2%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신화사전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들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상상력과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적인 힘은 어떻게 길러질 것 같습니까? 사실 약간 예전에 조선시대에 한글을 창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한문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양반들이 한글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 수단으로서 그들이 모르는 말을 난 알고 있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어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선전을 하거나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제 대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신어를 사용함으로써 계속해서 통치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용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고 기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위 2% 네. 이너 파티 내부의 그 젊은이들과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분리된 공간에서 교육을 할 것 같고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너 파티의 수장이라고 그러면 글쎄요, 근데 많은 생각의 다양함과 그런 어차피 이 사회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려면 계속해서 어떤 혁신적인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존에 계속 고전으로 인정받아왔던 아니면은 뭐 좋은 책으로 인정받아왔던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입문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육을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자체적인 사상 교육을 끊임없이 그냥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고 통치자들은 적도 알아야 되고 자본주의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모든 정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해야 내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들은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도 영어를 배우고 스위스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듯이 모든 적에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긴 하되 그것도 굉장히 극소수의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2% 안에서도 네. 극소수. 교육의 소스를 지금 인문 고전으로 보시는군요. 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사실 그 전에 살아왔던 생활상도 이미 다른 데서는 모든 기록들이 말살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전들도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는 다 말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들이 일부 가지고 있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과거가 어땠는지를 유추를 해야 되고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네, 계속해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너파티 교수님으로서 예를 들면 그 엘리트 계층들에게 어떤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고전을 제시하겠습니까? 경제 흐름이요. 예. 일단 인류사의 경제 흐름에 대한 어떤 그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고전은 무엇입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고전은 두 가지는 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준비를 해서 사실 공산당 선언은 자본주의 앞에서 완성된 국부론에서 완성된 자본주의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제안을 해서 공부를 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유라시아에서 엘리트 자녀들을 위한 정치학 서적은 무엇을 제시하겠습니까? 정치학 가장 서적이요? 민감할 수 있잖아요. 네?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학 서적. 지금 읽고 계신 군주론도 추천하시겠습니까? 군주론이요? 네. 네, 군주론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는 어떻습니까? 유토피아요? 네. 유토피아도 사실 전체주의잖아요. 네,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그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네, 유토피아라든지 아니면 플라톤의 국가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너파티 그 내부 당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부 당원이 되려면 혈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외부 당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당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부 유입이 북한에서 그렇게 하듯이 어느 정도 일부 외부 유입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부 당원은 사실상 그들만의 그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혈통에 의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지 오웰의 1984가 사실 사회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화 작업이라는 게 과연 우리 현실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좀 대응될 만한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 신화를 조지 오웰이 생각해냈던 것 자체도 실제 그 당시에 신화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공산당이라고 하는 표현, 인터내셔널 커뮤니즘이라고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나치라든지 아니면 스탈린주의, 뭐 레닌주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뭐 코민테른이라든지 이러한 약어들은
사실 딱 한정된 뜻만 한정된 뭐 예를 들어서 강령이라든지 코민텔은 얘기하는 강령 이런 것만 딱 생각이 떠오르게끔 하는 단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단어 들었을 때 여러 가지가 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들었을 때 요거 하나하면 딱 대응이 되는 식의 이런 식의 약어들 뭐 신어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만큼 폭이 줄어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지금 사실 뭐 한국에서도 줄임말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무슨 갑분싸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냥 갑분싸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 상황에서만 계속 갑분싸 이렇게 쓰니까 갑분싸가 가지고 있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다라는 말 하나를 집중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갑자기라는 연상도 할 수 없고 분위기라는 연상도 할 수 없고 쌓여진다라는 연상도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분싸 하면 그냥 이 상황이 갑분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대1 대응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현재도 계속해서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누가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있기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대중들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신어화, 간략한 언어 쓰기, 저도 뭐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합니다만 수천 년 후에는 그거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간 스스로의 어떤 유행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무서울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통신상에서 빠르게 주고받기 위해서 이러한 자꾸 편의를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모든 글을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뭐 30자 이내로만 적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은 긴 글을 작성할 줄 모른다라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자연스러운 좀 그런 기술의 흐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려면 충분히 쉽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케빈이 발표하신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로봇은 인간의 말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인간은 자기가 쓰고 있는 말조차도 간략함으로써 단순화하고 있는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현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어떻습니까? 로봇과 AI는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의 말을 배우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간략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지금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로봇이 뭐 계속 나오고 AI가 등장하는 이런 시대에는 정말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상을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집단이 리딩 그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을 수 있으니까.